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선일까지 35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재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전후에 이루어졌던 6개 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전후에 해서 몇 개 기관, 네네. 6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네. 대부분의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공정, KSY, 한국 사회사 여론연구소, 그다음에 리얼미터, 한국 리서치, 서던포스트, PNR 이 6개 기관이 대체로 29일 전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서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개의 흐름을 보면 그 직전까지 그 전주부터 윤석열 후보의 오름세가 아주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아주 오름세인데 지난주는 좀 급격했다면 지금은 아주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별로 없다. 즉 떨어지더라도 약 한 오차 범위 내 2%포인트 내외, 올라가더라도 1%포인트 내외.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악몽의 박스권에 수개월간 갇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총 결집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집토끼는 다 결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산토끼가 잡혀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중도층으로서의 외연이 확장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한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이 43.5, 이재명 38.1, 5.4%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최대의 목표, 간절한 목표가 40% 선을 넘어보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40% 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안철수는 7.8%로 이전 조사보다 2%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 보면은 역시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 조사 내용 15%에서 최대 17%까지 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내홍의 반사이익 아니냐. 그 반사이익이 줄어드니까 자꾸 지지율이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겠죠. 자, 6개 기관의 안철수 후보만 한번 따로 보죠. 6개 기관을 전체로 봤을 때 6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올라간 건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리얼미터인데요.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0.3%는 이게 올랐다고는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지극히 미미한 수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처럼 떨어지고 있다. 즉 단단히를 위협하고 있다. 두 자릿수였는데 두 자릿수를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분석도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제가 봤을 때 되게 이제 그 눈여겨볼 대목이 윤석열 후보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내려가질 않았어요. 즉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게 다시 윤석열 후보한테 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해서 부동층으로 간 것들이 다시 부동층이 빠지면서 갔고, 안철수 후보도 이 두 단위를 계속 유지한, 그래서 합쳐보면 50%가 넘는, 즉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찬성하는 층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50%를 넘는 수치로.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다시 이제 좀 빠지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이제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즉, 일단 정권 교체를 하려면 누구를 꼭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 이유가,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당선
가능성 말고, 그러니까 단일화되면 누가 될 것인가. 예. 이 6개 기관 다 물어봤는데 바뀌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막 지지율이 오를 때도 물어보면 이 양쪽에서 단일화될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물어보면 안철수라고 대답하는 게 굉장히 예, 많았거든요. 그런 게 많이 근데 나왔어요. 이번 6개 기관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쪽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나오긴 하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경쟁력이라든가 적합도까지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뒤집는 것 네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론조사 전체 최근에 나온 그렇죠. 6개 6개만 뭐 네, 일단 보면은. 놓고 보더라도.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보다 되게 좀 높게 나왔는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는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선 가능성과 지지율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굴 지지하냐 했을 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대답하는 것이고요. 예. 당선 가능성은 누가 될 것 같으냐? 그거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지금 어느 쪽을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라는 걸 내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당선 가능성인데 이게 보니까 후행성이더라고요. 즉 지지율이 막 오르고 있는 후보를 바로 응대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는 후보들이 있으면 한 2주 정도 그 흐름이 지속될 때 2주 후에 당선 가능성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6기관에서 대개 윤석열로 다 바뀌었습니다. KSOI도 지금 윤석열이 47.3에 이재명이 43.3, 리얼미터도 윤석열이 45.6에 이재명이 44.2,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익 오름세가 최소 2주 이상 지속됐다 이전에. 네. 그걸 지금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압도해 가는 그런 분위기고 그게 지금 한 달 뭐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란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지역별로도 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라든가 호남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정만 일단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공정만 하더라도 수도권이라 하면 여기서는 경기, 인천을 얘기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이제 이 경기, 인천 지역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예. 다른 곳도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흐름이 거의 유사한데 충청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공정만 놓고 봤을 때 호남과 경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윤석열 우세라고 하고요. 근데 호남이 또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윤석열 후보가 공정에서 23%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최고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최고치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전에 21%까지가 나온 기억하시죠? 것 같은데 예, 예. 23.1%가 나왔다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은 정말 힘이 솟는 그렇죠.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59.2%입니다. 즉 60%를 못 넘었다.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어제도 거기에 아주 뭐 유력 인사가 전화가 왔던데 네. 민주당이 비상이 걸렸다. 호남 내에서. 호남 민심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은 호남에서 그런 광주 전남 네. 특히 이대남 20대 남자는 40%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지가.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대 포유론 이게 호남에서도 먹혀가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공정을 봤더니 공정 전체로 봤을 때 20대가 윤석열이 43.7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호남 지역에서도 40% 넘어버리니까 호남이 지금 23대 59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실제
투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호남 민심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과거 같으면은 거의 다 80 내지 90%뭐 DJ라든가 노무현 같은 경우는 97, 8% 네네, 이렇게 90% 얻었는데 상회했습니다. 지금 60% 안팎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남에서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어도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에서까지도 고개를 지금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준석 대표도 1월 1일부터 네. 고향보다는 호남에 내려가서 무등산 1100m 정상을 올라가 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했더라고요. 예, 원래 그 무등산 해맞이 행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그 설날 딱 올라가서 함께 해맞이를 하는데 저는 지금 야당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계열 정당 당 대표가 호남에서 그것도 무등산에서 새 해맞이 행사를 한다라는 게 처음 봤어요. 예. 그 원래는 5.18 행사라든지 뭐 이런 행사 이외에 당대표가 호남을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이런 어떤 거대한 큰 행사가 아니고 이렇게 뭐 이 지역민들과 아주 생활적으로 밀접한 행사에 야당 대표가 가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서 새해 포부를 밝히고 당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좀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가 뭐 굉장히 잘못한 게 많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네. 이렇게 사과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서진 정책을 열심히 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호남으로의 그런 서진 네, 정책.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호남인들에게 좀 정서적으로 먹힌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준석 대표는 3일에도 네. 호남 그 섬 지역들 이렇게 방문을 하고 대선 기간에는 다른 지역은 주로 윤석열 후보가 많이 가지만 자기는 호남에 아주 그냥 거기에 박혀가 있으면서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20% 이상의 득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호남의 지역구도를 깨는데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을 걸겠다. 뭐 이런 각오를 필요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포지션은 잘했다. 사실 당대표가 지금 뭐 전체 선거를 막 이끌고 중앙선대위 맨날 출근하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상징적인 그런 뭐랄까, 역할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선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2030의 상징이라고 뭐 자부하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 전 호남민들을 전부 다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도 자신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호남 내에서의 또 2030의 표심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모로 저는 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보다라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5%를 얻었는데 그때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뭐 자평을 이번에는 했죠. 최소 한 15% 이상의 득표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최소한 20%는 참 뭐 바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에 근접하는 10%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모든 그 흐름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자가당착. 패착이 또 호남 민심을 저렇게 만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제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경선 때 이낙연 후보랑 막 그 경쟁할 때 갑작스럽게 백제가 뭐 통일한 적 있느냐? 막 그거 호남 민심 굉장히 자극했거든요. 아니 역사 인식도 잘못됐죠. 아니 백제가 시작한 게 사실 저 충청도와 서울과 이쪽이 다 백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무슨 굳이 호남을 백제가 상징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호지방은 전부 다 백제였죠. 예. 그것도 그때 자극했고 두 번째는 전북에 가서요. 전북민들한테 또 그랬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전북 분들이 이 호남 전체에서 좀 뭐 그 손해를 많이 본다. 그렇죠. 호남에서도 소외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 광주, 전남에 비해서 또 그렇게 얘기했죠. 결정적으로 뭐 이번에는 또 뭐 이 안동 가갖고는 이게 지금 경북
역차별받고 있다. 예. 그래서 호남 당원들이 또 그때도 막 성명 발표하고 무슨 소리냐 아직도 호남이 차별받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갖고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 있으려면 그 전에부터 사실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지역마다 진정성 없이 그 지역에 맞춤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한 것이 도려전 호남민들에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게 아니냐, 역효과가 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호남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 그간에 또 호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호남에서 패배한 뒤에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김정숙이도 내려가서 그 등도 밀어주면서 목욕탕 다니면서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래도 우리 호남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그런 느낌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야 선거 때 되니까 조금 내려왔지 그 전에야 이제 호남이라는 것을 자기 인식 속에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도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워낙 컸거든요.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밀어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호남 사람들을 좀 등용한 것은 있지만 그 문재인 정권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남민들도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소주성이라든가 탈원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 끝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비리에 대해서도 그게 양식 있는 사람들이 왜 이재명을 우리가 밀어야 하느냐. 그런 인식,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비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230만 가구에 손편지 보낸 거. 이 부분도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법, 선거법에 따르면, 그런 편지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쿼터가 있더라고요. 할당량. 10% 이렇게. 그래서 어느 만큼 보내야 된다. 그런데 아예 그 할당량을 전부 다 광주, 전남, 북, 호남민들에게 보내는 걸로 딱 채워버렸어요. 딴 데 안 보내고. 그만큼의 어떤 정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런데 과거 지금 6번의 이런 대선을 보면은, 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대선 한 달 전에 1위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사실은 조정이 좀 거쳐지고 고착화되면서 30일 전에는 거의 그 확정돼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앞섰던 지지율이 거의 투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그 한 달 전에 이해창 후보한테 밀리면서도 당선된 거 외에 나머지 5번은 다 1위 후보들이 한 달 전 1위 후보들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 저쪽의 단일화 가능성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심상정 후보 단일화인데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단일화의 카드는 이쪽이 더 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한 달 전에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거의 일부 부동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음이 정해졌다고 봐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6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과를 보면 당신은
지지 후보를 결정했느냐, 지지 후보를 결정한 사람들한테 또 묻습니다. 바꿀 의향이 있느냐.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의 결과는 지지 후보를 결정했고 바꿀 의향이 없다가 거의 70% 후반대예요. 거의 80%나 70% 중반 이후입니다. 즉 그렇다면 바꿀 의향이 있다거나 아직 안 정했다는 층은 전체적으로 15% 내외라는 겁니다. 아예 투표를 안 할 사람 빼놓고 그럼 15% 내외가 지금 부동층이다. 즉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 15%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네거티브가 먹힐 것이냐? 저는 네거티브는 별로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안정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정하긴 했지만 그러나 확신이 아직 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의 여론 흐름에 완전히 반하는 15%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도 그동안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는 별거 없으니까 뭐 고발사주 하나 그걸로 끝났습니다만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끊임없이 네거티브를 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폭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죽으로 작용하는 축포가 돼버렸어요. 축포가. 네, 그렇군요. 폭죽이 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이제는 학습 효과도 충분히 됐고 네. 이제 부스터 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웬만한 거 정말 깜짝 놀랄 무슨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뭐 경청 등지할 만한 네거티브가 아닌 한 먹히지 않을 것이다. 페라가모 수준, 생태탕 수준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만 6개 서울전 여론조사 결과로는 뭐 윤석열 후보가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설이 지난 뒤에 진짜 설 민심은 오늘 내일 중에 늘 여론조사가 실시될 거고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누가 1위고 3월 9일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다는 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어저께와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와 그저께 주로 가족들이 대가족이나 뭐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날이 설 직전 전날이고 또 설 오전까지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저께와 어저께로서 사실상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누굴 지지함네, 누가 오르네, 그르네라는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교환을 했고 그것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내일 사이의 질문들, 예, 뭐 그렇습니다. 쏟아지는 질문들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토론까지도 뭐 반응이 당긴다면 이제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가 사실상 이제 설 민심을 반영한 그런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